저희 발제는 특히 요 책에 나온 자인 선생님이 소개하신 문학 작품들 중심으로,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문학의 숲을 거닐다 책에서 자인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작품들 중심으로, 또는 제가 느끼는 어떤 문학에 대한 소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식으로 해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이제 문수 모임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게 문학의 숲, 혹은 이제 문학 자체, 혹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굉장히 뭔가 마음에 많이 드시거나, 또는 마음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준 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중에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도 전에 지우가 샀던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문학가로서 이제 이분의 책 중에서 1947년도에 낸 책 중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번 책은 저희가 문습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본 적은 없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문수 선생님들도 보면 책이 되게 본인한테 맞는 책이 있고, 잘 맞는 책이 있고, 어떤 분은 잘 안 읽히는 책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아주 서사가 뚜렷한 책이 더 좋고, 어떤 분은 되게 아주 감명하는, 또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시적인 문체가 더 좋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르트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이분의 책의 문장 중에서 이게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문학을 통해서 반성과 사유의 길로 들어서며 불행의식을 갖추고 자신의 불안정한 모습을 알게 되어 부단히 그것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문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약한 모습이나 또 삶에서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바꾸어 나가보고, 조금 더 전에 우리가 어떤 책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문학의 어떤 순기능이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이제 한 달쯤 전인가요? 이언 맥큐언의 이제 Children Act라는 작품도 봤는데, 이언 맥큐언의 책은 문술에서 3번을 봤습니다. 3번을 봤는데, 특히 맨 처음에 이진미 쌤이 소개해준 속죄라는 책이 있었죠. 어톤먼트. 이게 2001년도에 이언 맥큐언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아직도 속죄를 못 만나보신 분들은 속죄를 만나셔서 속죄하시기 바라고, 썰렁한 농담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아무튼 이 책이 참 좋았던 것은 격자 소설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언 맥큐언이라는 작가란 무엇인가, 작가는 어떤 글을 써야 되는가 해서 작가의 글쓰기의 그런 이렇게 이제 윤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엄청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언 맥큐언이 적지 않은 소설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삶에 대해서,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그런 문학, 또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용기를 내는, 우리 삶에서 뭔가 결단을 하거나 타인과 연대하거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어떤 이제 개인적인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또는 이제 주변의 그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타인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문학의 순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작품에서는 작가가 그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루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진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하면 보통 이제 시문학과 소설문학이라고 한다면, 시는 조금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설은 조금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더
깊어지거나 좀 그런 많은 통찰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담아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도 이제 말을 하려면 그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데는 사회적인 맥락 차원에서 또는 어떤 데는 개인적인 용기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는 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문화교수 카톡방에 잠깐 공유해드린 것처럼 동차님이 그 오마이뉴스에 글을 써더라고요. 우리 박동차님은 정말로 앞으로 훌륭한 저자도 될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25살 우리 동차님께서 이주민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쓴 거를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이주민이면서 우리 이제 한국 동포죠.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대변하면서 뭔가 글을 쓰려고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비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다는 행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용기와 결단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동차님이 글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언 맥케온이라는 작가를 아주 훌륭한 작가를 통해서 볼 때 문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어떤 매개가 아닌가. 그래서 책에서도 그런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사건과 음모만이 아니었다. 혼돈과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똑같은 존재라는 그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을 부른다. 그러니까 타인도 우리랑 똑같은 어떤 고민, 똑같은 감정,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바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때야 우리가 뭔가 진실에 가닿고 어떤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감상 중심으로 오늘은 발제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어떤 이제 옹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숲에서도 만났던 그리고 우리 장인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허먼 멜빌은 미국의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먼 멜빌에 우리가 필경사 바틀비라는 책을 읽은 바가 있어요. 읽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O Bartleby, O Humanity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바틀비요, 인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필경사라는 뉴욕에 있는 자본주의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 어떤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데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I would prefer not to 저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했던 이 바틀비의 어떤 마음 그런 이제 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학이라는 것은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의 숭고함 우리가 만났던 많은 고전 작품들의 인간의 어떤 존엄함 숭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안 적었지만 우리가 그리스 고전 문학도 많이 만났죠. 그리스 고전 문학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킹 오이디푸스 왕을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 비극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함,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제 운명 그런 것들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바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함을 잃지 않는 숭고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어떤 이제 문학의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언 맥큐언의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이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많은 문학 작품들이, 많은 작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숲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몇 개만 좀 떠올려서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줄리언 반스의 소설도 있었고,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도 있었고, 정유정이라는 작가의 그 7년의 밤, 또 한강, 우리 사회적 협동조 한강도 있지만 작가 한강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한강조합에서 그 한강 작가를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그 이제 5.18이 얼마 전이었죠. 바로 최근이었습니다. 그래서 5.18 올해가 41주년인가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설을 통해서 그 5.18에서 그 군부 독재와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의 잔혹함을 너무너무 잘 그려낸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한강의 책들 중에서 맨부커상은 채식주의자가 받았지만은 소년이 온다가 단연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년이 온다를 아직 못 읽으셨다면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같은 작품을 보면 그 어떤 노인, 주인공이 이렇게 노인인데 40년이 돼서 이제 노인이 되고 나서 과거를 회상해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던 어떤 진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혀 본인의 기억이 달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좀 반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 되게 선별적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되게 주관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기억만 하죠. 하고 싶은 기억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진실이라는 것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문학작품들은 많은 경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무심결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잘하죠. 무심결에 약간 이제 말을 툭툭 던지거나 혹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기의 처지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타인에게 대해서 복잡다단한 상황을 모르면서 뭔가 단정짓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의 태도,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처지를 알기 전에는 함부로 막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가 문학의 숲에서 이런 많은 문학 작품들을 접하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문학이라는 것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일단은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많은 제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시 문학에서는 특히 이제 사랑이 주제가 되는 게 많은데 뭐 사랑이라는 것이 그 대부분은 이성애적인 사랑을 보통은 처음은 많이 떠올렸지만 그런 거 외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자연에 대한 사랑 또는 뭐 가족에 대한 사랑 또는 여러 가지 또는 삶에 대한 사랑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문학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서 또 문학 작품에서 많은 경우에 소재나 주제가 되어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죠. 우리 삶에서 사랑이 왜 중요한가 싶으면은 그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음을 따라서 우리 삶이 되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타인과의 관계 맺음의 어떤 어려움 혹은 그런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는 것이 또한 문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문숲에서 읽었던 책에서는 저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그 이제 연인 그 지우가 발제했던 책인데 이 책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랑도 사랑이지만 일단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이제 살아온 어떤 이제 그런 한 시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통스럽지만 그려내는 그런 작가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또 문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저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문학은 나에게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책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장인 선생님의 책을 보자면 저는 항상 그 장인 선생님 하면은 어김없이 에밀리 디킨슨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장인 선생님이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가르쳐도 주셨고 이제 특히 저는 운이 좋게도 학창 시절에 영문학을 부전공하면서 장인 선생님의 19세기 미국 문학과 20세기 미국 문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학의 숲을 걷는다 책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저도 읽었고 읽어야만 했죠. 그런데 이제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이 작가는 굉장히 문둔의 작가였고요. 굉장히 독특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시가 되게 짤막짤막하면서 상징과 어떤 깊은 어떤 명상과 성찰 이런 데서 가져온 듯한 그런 시여서 좀 시가 어려운데 그나마 요 정도는 좀 쉬운 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다라고 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Love is anterior to life, posterior to death, initial of creation and the exponent of us. 그래서 그 사랑, 불멸 또는 종교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는 죽음에 대한 시도 많이 썼어요. 에밀리 디킨슨이 굉장히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 살았다는 말은 몇 살부터는 집 밖을 안 나갔어요. 너무 독특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혹은 신의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혼자 서랍안에 켜켜이 쌓아놓은 한 2000편 가까운 시가 있는데 그렇게 시를 썼죠. 정말 특별하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래서 삶 이전이고 죽음 이후까지 또는 지구의 여기 지금 저기 그 마지막 행인 exponent of earth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저도 영어를 배웠지만은 엑스포넌트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해석자라고도 하고 대표자라고도 하고 뭔가 좀 옹호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에 있을 때 사랑이 뭔가 거기에 그 대표 선수격 우리 저기 이제 허삼용 대표님도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 선생님을 그토록 좋아하지만 몇 년생인지를 전에는 안 찾아봤었어요. 요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찾았는데 우리 장 선생님이 1952년생이시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저는 자연 선생님이 돌아가신 길이 5월 9일이어가지고 5월 8일 어버이날 다음날이어가지고 저는 그 날짜가 되게 선명해요. 선명한데 2009년 5월 9일에 돌아가셨고 올해 이번 달이 이제 12주년이 되고 있어요. 12주년이 되어 있고요. 재현 선생님은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셨고 서강대에서 또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오신 다음에 서강대 영문과에서 평생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책들을 번역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문학의 숲을 거닐다 같은 그런 문학 에세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번역서로는 종이시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살아있는 갈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우 돌 때 지우가 99년생이에요. 근데 그 지우 돌 선물로 장 선생님이 그때 돌잔치에 와주셨는데 그때 우리 허삼용 대표님도 잔치에 와주셨고 했는데 그때 같은 회사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허사장님하고 그때 장 선생님이 그 멀리 그 돌잔치 하는 곳에 그때 와서 선물로 주신 게 톰 소여의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톰 소여의 모험을 번역을 창비해서 해서 두 권을 주셨는데 그때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톰 소여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되게 좀 아동용 책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마크 트웨인의 그 톰 소여의 모험 특히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책들은 얼마나 훌륭한 미국 문학의 정수인가라는 것을 또 이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필집들은 굉장히 많고요. 특히 내 생에 단 한 번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장인 선생님이 수필집으로 해서 문학이 되게 좋았던 점은 이 책도 그렇지만
문학을 대중화했다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은 뭐 고전 문학 하면 되게 좀 어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대학을 가려고 혹은 학창 시절에 뭔가 과제로서만 시험을 보려고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 선생님 덕분에 문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인가를 많은 에세이에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정수가 그 문학의 숲을 거닐다고, 그 외에 많은 영시들을 소개한 책이 이제 생일과 축복이라는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책들은 샘터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책도 샘터에서 나왔는데, 샘터가 그 장혜 선생님이랑 작업을 많이 했고, 그랬을 때 한두 해 전인가요? 샘터가 약간 폐간이라고 할까, 폐간까지는 아니지만 좀 중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점이, 특히 우리 자연 선생님 같은 분의 그런 작가, 훌륭한 작가의 책들이 더 없어서 그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터가 그런 특별한 출판사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선생님의 글들을 묶어서 몇 권의 책이 또 나온 바가 있고, 자연 선생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아버지 장황록 박사님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있고요. 책들 표지들도 되게 예쁘죠. 그리고 요 책도 그렇던가, 많은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생일이나 그런 책들 보시면 김점선 화가와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전선 화가랑 그다음에 이혜인 수녀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아주 좋아서, 그리고 세 분이 내 기억에 거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 또 세 분 다 이제 암 투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굉장히 그림이 따뜻하고 좀 이제 화사함이 그 자연 선생님의 마음결을 굉장히 잘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보는 것을 마음을 잘 표현했다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쁜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책을 사인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티커를 항상 어쩜 이렇게 좀 귀엽고 예쁜 스티커를 항상 갖고 계셔가지고 사인하면은 항상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좀 이제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식의 거였고요. 아버님인 장황록 박사님은 북에서 내려왔어요. 옛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향이 이제 북한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신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장황록 선생님은 서울대 영문과에서 계속 이제 영문학자로서 가르쳤고, 아마 그 영향을 장혜인 선생님이 받아서 영문과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장황록 박사님이 딸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제 장혜인 선생님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1살을 지나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소아마비를 알아서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잘 쓸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아기 때부터 이제 업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얘기도 이 책에 보면은 많이 나오고요. 다른 에세이집에서도 보면 선생님이 장애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겪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써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은 선생님이 공부하고 뭔가 적어도 학교에서 그 당시 옛날에는 선생님께서 1952년생이면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고 특히 보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움이 많은데, 옛날이면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갈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강대학교를 다니시게 된 게, 서강대가 이제 카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이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회 사제님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회가 설립을 하면서 장인 선생님 아버님께서, 장항덕 박사님께서 딸을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어느 대학도 장애인이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그런 상관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때 서강대 총장이셨던 신부님을 찾아가서 우리 딸 공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니까
그게 왜 그런 거를 왜 이렇게 부탁해야 되냐는 식으로 그 말씀한다는 게 나오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수학대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그래도 학교에 그런 이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조금씩 지금은 상당히 뭐 그런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보행을 위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장애인 화장실이나. 근데 옛날에만 해도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카톨릭 신자셨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농담을 잘하셨는데 되게 정말 약간 장난꾸러기처럼 농담 잘하셨는데 본인이 마리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내가 마리아 같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농담을 되게 좀 하셨었던 것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도 그 거부하거나 혹은 이제 힘든 특히 고등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동아교과서를 집필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쯤 교과서 집필을 하셨는데 그때도 일테면 교과서 집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되게 뭐 서울대 교수나 그 정도 약간 이제 교과서 집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실력을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것이었는데 동아화 교과서에 이제 그 집필진의 그 그 가장 적이었거든요. 책임집필이었거든요. 책임집필을 하면서 그때 그것이 작업이 굉장히 교과서를 쓴다는 게 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거를 계속 하셨어요. 계속 하신 것은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이 어떤 상징성 그런 것이 어떤 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집필도 꾸준히 하셨고 저는 그 아주 영광스럽게도 그 한번 그래서 동아출판사인가 거기 가가지고 교정 볼 때 옆에서 뭐 교정 보는 거 약간 이제 그렇게 도와드려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은 경험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던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선생님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러면 아무리 성공도 하신 분도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되게 그냥 목발을 짚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차별하고 심지어 여기서도 글 보시면 그게 나요. 거짓 취급당하신 것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뭐 박사고 교수여도 그게 뭐 박사라고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장애라는 것 자체로부터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머러스한 마음 또는 되게 밝은 마음 그런 것들이 삶을 잘 빛나게 해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만우절 때 본인 결혼한다고 장난치신 것도 너무 기억나고 제 친구가 이제 카톨릭 사제인데 그래서 나 결혼하니까 너만 와서 이렇게 자기 증인해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막 증인할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장 선생님을 본받아서 지금도 만우절이면 웬만하면은 장난을 좀 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문학의 숲을 거닐다는 2005년도에 발간한 문학 에세이고 2001년부터 3년 동안 조선일보에 이제 컬럼을 게재했던 것을 모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나이를 짚어보니 제 나이 조금 이제 전후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슷한 연배 때 이런 글들을 쓰셨구나 생각하면은 참 저도 참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구나 어느새 그런 늘 배우기만 할 게 그러려다기보다 사회에서 저도 뭔가 기여할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선생님을 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생님께서 미국에 이렇게 하버드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 계셨을 때 유방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때는 아마 거의 가족들한테도 잘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에 별로 알리지 않고 그냥 간단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나는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척척 잘 해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재발했다는 것을 그렇게 암이 전이가 된 거를 모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책에도 쓰는데 이게 등과 척추 쪽에 고통이 되게 있어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하던 거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마무리했고요. 이 책의 정말 매력은 고전들을 소개하면서 본인의 삶의 얘기들을 너무너무 진솔하고 따뜻하게 엮어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좀 알게 모르게 배우고 닮으려고 해요. 아마 무슨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신다면 저도 문학의 숲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도 제 삶에서 이 책이 어떤 문학 작품이 내한테 어떤 뜻인가, 어떻게 와 닿는가, 어떻게 내 마음의 결을 통과하는가, 그런 거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장인 선생님한테 문학은 무엇일까? 아까 저희가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서두에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책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또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문학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학의 숲도 10년이 넘도록, 10년 가까이 지금 계속 있고, 아마 100년이 넘도록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이제 후세들한테도 계속 문학의 숲을 전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해도 인간다운 삶을 놓친다면, 사랑을 놓친다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몸이 건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사랑에 대한 어떤 문학 작품들, 엘리자베스 베리 브라우닝의 시, 그리고 에밀리 디킨슨의 시들, 또는 뭐 오만과 편견 같은 작품들,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 부분에서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가 그냥 아주 가볍게 분류한 어떤 예시들입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주홍 글자, 돈 키호테 같은 작품들이 어떤 이제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꿈은 또 이제 호밀바테 파스쿨, 이거 다 이제 문학의 숲에서 많이 봤던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인간다운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모비딕이라는 작품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 우리 문학의 숲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또는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 이런 것들을 어떤 인간다운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인생 전반에 대한 책들은 뭐 사실은 전부 다죠. 전부 다지만 그중에서 몇 개 여기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들을 뽑아본다면, 이제 할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또 이제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 저희 문수분 여인의 초상은 안 읽었는데 이번 계기로 제가 조만간에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프카의 변신, 또 세일스맨의 죽음은 아주 유명한 희곡이죠. 문습에서는 아직 못 읽어봤죠. 아마 그 세일스맨의 죽음은 종종 연극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희곡입니다. 그리고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뭐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다 겹치는 겁니다. 겹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책에서 소개하고 저희 문학의 숲에서 만났던 몇몇 작품들에 대해서 문학의 숲을 거닐다, 혹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제 월든, 여러분도 아마 월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보영쌤 혹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보니까 꽤 옛날에 쓴 거예요. 그래도 1854년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든 할 때 인용도 했었지만, 삶의 골수를 쏙쏙 빨기 위해서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월든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작가가 자기가 자연 속에서 뭔가 어떤 이제 문명과 자본주의의 세상이 아닌 진짜 삶, 거짓이 않는 참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본인이 했던 실험이에요. 그런 실험을 담아낸 것이,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월든인데요. 저는 이거를 19세기 문학 시간인가, 그래서 장인 선생님이 소개해 주면서 막 속속이 아니고 막 쪽쪽 반다 그랬나,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어떤 소프라노 톤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한데, 그래서 suck out all the marrow of life, 그랬을 때 marrow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더더욱 와닿은 게 왜냐하면 장인이라는 분은 정말로 삶을 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가 젊은 나이에 봤을 때도 정말 삶의 정수를 뭔가 쏙쏙 빨아 쪽쪽 빨면서 정말로 멋있게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그 서로의 월드는 소개했을 때 굉장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정말로 장 선생님 덕분에 많이 몇 차례나 읽게 됐고 문습에서도 저희 문습에서 그 2번 했어요. 그래서 허클베리 핀이라는 되게 어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소년인데 그래도 백인 소년이죠. 백인 소년인데 그래도 저희 아빠가 되게 폭력적이어서 술주 정권에 폭력적이어서 그 아버지의 그 가정 폭력을 견디면서도 허피는 되게 맑고 순수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또는 진실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핀이라는 이 소년을 통해 가지고 특히 그 집이라는 그 당시 이제 도망노예를 도와줘요. 헉핀이 그러면서 당시에는 도망노예를 도와주면은 그거는 범법행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선가 아마 또는 사에서 그 저기 뭐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헉핀이 자기가 짐을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나는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나오는데 그런 이런 어떤 한 소년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차별적인지를 그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시피 강이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뭔가 이제 그 진정한 혹은 어떤 삶 쪽을 택했던 어떤 제도와 어떤 그런 차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삶을 선택했던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원 글자도 잠깐 소개하는데요. 저희도 문습에서 주원 글자를 읽었는데 너타니엘 호손이 19세기 문학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공 헤스터프리 보통 옛날에는 저도 사춘기 때 처음 주원 글자를 읽을 때는 주원 글씨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주원 글자가 맞아요. 우리 문수분들은 잘 알고 있죠. A scarlet letter. 그러니까 가슴에 새긴 A라는 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는 아니죠. 글씨는 우리 허삼룡 대표님이 잘 쓰시는 게 글씨고, 글자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되게 보수적인 청교도적인 분위기에서 불륜으로 인해서 어덜터리라는 뜻으로 이제 가슴에 A자를 달고 살아야 했던 헤스터 프링이 사실은 어덜터리라는 A, 간통이라는 A라는 자를 엔젤 혹은 에이블 뭔가 이제 천사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놓은 그런 이제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을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훌륭하고 제가 사춘기 때 봤을 때는 어떻게 느꼈었냐면은 그냥 딤스데일 목사라는 되게 뭔가 멋있는 목사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때는 봤어요. 사랑 이야기를 봤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딸이 펄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겁이 많고 소심한 어느 그 남자와 또는 아주 용감하고 자기 삶을 담대하게 맞서는 살아가는 헤스터 프린이라는 두 남녀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아주 훌륭한 여성 캐릭터를 지금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너사니엘 호손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유행 굉장히 좀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소설을 썼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모비딕은 굉장히 자기 선생님이 좋아하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인가 에이하브 선장한테 아예 편지를 쓰는 것도 있죠. 그렇죠? dun자 선생이 모비딕 할 때 인용했던 것 같은데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는 이 모비딕을 1851년도에 썼는데요. 쓰고 나서는 이게 별로 인기가 없었고 주목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이 안 유명했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야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먼저 영국에서 델러웨이 부인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작가들이 델러웨이 부인 누구죠? 갑자기 미세스 델러웨이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들이 이 작품을 이제 주목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비딕에서는 모비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백경이라고도 옛날에는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모비딕이 주인공인가 또는 에이허브 선장 그 모비딕을 찾아서 가는 에이허브 선장일까 혹은 이제 이 소설의 이제 그 이제 화자가 되는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찌됐건 장인 선생님이 보시기에 에이허브 선장은 뭔가 그 어떤 끝없이 뭔가를 찾아가는 그렇게 모비딕으로 상징되는 그런 것들을 그 추구하는 그 에이허브 선장을 대단한 영웅으로 보았어요. 제가 봤을 땐 장인 선생님도 그 좀 훌륭한 영웅이시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문학의 숲을 거닐다에서 그 쓰신 부분인데요. 그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연 선생님이 쓰신 말입니다. 이렇듯 에이허브의 적수는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백경 자체라기보다 그 모비딕이 상징하는 추상적인 힘, 인간을 비웃고 얽매고 두렵게 하는 인간에게 그 무관하게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모호한 존재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해서 끝없이 찾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에이허브의 모습에서 어떤 불굴의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봤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장 선생님이 특히 에이허브는 그 다리 한쪽을 이렇게 고래한테 뜯기고 나서 이렇게 그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어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본인의 마음을 좀 투사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포크너라는 작가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저도 계속 제임스 사임스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 포 에밀리라는 단편이에요. 그거는 윌리엄 포크너의 고딕 소설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 굉장히 어떤 독특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단면들, 삶과 죽음을 태하는 태도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이 작가인 그 윌리엄 포크너는 그 문학의 숲을 거닐다 책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지만요. 노벨 문학상을 194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 중에서 그 자기 상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료로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엇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 정신의 그런 고뇌와 땀을 통해서 이룩한 어떤 문학이라는 필생의 작업에 대해서 주어진 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학을 쓴다는 것은, 문학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어떤 인간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발현하는 어떤 도구로서 문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포크너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자인 선생님이 가르쳐준 문학 중에서 분노의 포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 문습도 분노의 포도와 에덴의 동쪽이라는 또는 또 있다 생쥐와 인간까지도 꽤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를 좋아해서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분노의 포도는 굉장히 거작이고요. 존 스타인백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훌륭한 작가신데요. 사회주의적 작가라고 할까요? 사회적 1939년도에 이거 낸 책을 통해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었죠. 그랬을 때 자본주의 사회가 하다못해 그 부분이 되게 놀라면서 봤는데 오렌지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오렌지가 엄청 많은데 오렌지 가격이 그 폭락을 막으려고 사람들은 굶주리는데 오렌지를 강이나 바다에 가서 막 쏟아서 버려요. 지금 원래 양파 농사가 되게 잘 됐대요. 근데 양파 가격 많은 농사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양파밭 갈아엎는다 그러죠. 제주도에서도 농사하면은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양배추, 어떨 때는 무 막 갈아엎고 막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걱정이 되는데 약간 곁으로 샜습니다만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케이시 목사라는 인물의 정신을 톰 조드라는 주인공이 계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존 스타인백에서 문학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존 스타인백은 이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 돼야 된다,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을 톰 조드라는
인물 통해서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독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역시 문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노의 포도이고요. 저는 이 분노의 포도에 있어서 대학 시절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장 선생님이 수업을 2개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이 엄청 빡세요. 요즘 말로 따지면 되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선생님한테 너무 배우고 싶어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대학교 1, 2학년 때는 사실 영어를 그렇게 우리가 뭐 영어 시험은 보지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강대에서 수업은 영문과 수업은 당연히 다 이제 이렇게 이를테면 뭐 영어로 이제 책을 봐야 되죠. 번역서를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이 과목을 듣는데 과제가 책을 이 분노의 포도를 해서 책에서 문장을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다른 책 속에서 3개의 문장을 이제 뽑아서 한 장씩 줘요. 그런 다음에 요거 페이지를 적어서 내는 게 숙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책이 되게 두꺼운데 분노의 포도가 두꺼워요. 번역이 2권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은 그 말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분노의 포도를 원서로 읽어라 라고 하는 건데 아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잘 읽히지도 않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우리 은덕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은덕 언니가 그때 그 페이지를 적어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문장은 앞부분에 좀 있었는데 마지막 문장은 책의 맨 뒤에 있어서 은덕 언니가 어차피 이 긴 책을 다 장을 넘겼어야 했던 지금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을 보면은 너무너무 뭔가 톰 조드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이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그 사회 현실을 보면서 각성해서 자기는 그 민중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못 만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민중과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그 토니 모리슨의 작품을 배웠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희 문학의 숲에서도 토니 모리슨의 몇 권을 봤는데요. 솔라도 봤던가 솔라나 빌러비드 뭐 그런 책들을 봤는데 토니 모리슨과 자연 선생님이 토니 모리슨을 소개해 줄 때 더 좋았던 것은 일단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래서 토니 모리슨은 여성인데요. 여성인데 1993년도에 그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성이고 흑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층위에서 2가지 측면에서 이제 약자죠. 약자인데 그 토니 모리슨이 그런 성취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더더욱 더 중요한 어떤 의의를 갖는다고 보고 그랬을 때 장인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찌 보면은 장애인이면서 여성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장애인 선생님이 토니 모리슨을 소개할 때 더더욱 이제 와닿았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히 여러 사람들이 문학을 하지만 특히 장애인 선생 같은 아니 이제 이렇게 토니 모리슨 같은 사람들 혹은 많은 여성 작가들의 성취가 어찌 보면은 더 빛날 수 있는 측면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회가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데 굉장히 또 잘 써낸 그런 작가이고요. 뭔가 굉장히 독특한 문체로서 뭔가 기억과 다시 기억해보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살풀이 또는 제의로서의 어떤 소설 문학을 시적인 문체로 그려낸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토니 모리슨의 작품들도 아주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빌더비드를 그래서 한번 다시 뒤져봤어요. 그래서 그 뭔가 멋있더라고요. 뭔가 사랑하는 막 상처와 어떤 어려움을 넘고 나서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어세가 많다, 과거가 많다.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간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얘기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We need some kind of tomorrow 이런 말 너무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 책에서 또는 이제 그 자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문학의 대표 작품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봤고요. 그 316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그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쓰신 글들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0
6페이지 책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재발했다고 해서 그 척추암이 재발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난 확신한다. 여기서 저는 많이 넘어져 봤기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여성이지만 또는 뭐 우리가 뭐 어떤 가난하거나 또는 어쨌거나 사회적 약자의 제가 약간 자라면서 특히 젊은 시절 그런 생각들도 종종 했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또는 왜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인생이 만약에 또 태어난다면 이를테면 뭐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혹은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등등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 자신한테도 저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약간 그런 대답을 스스로 좀 했던 부분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부분을 젊었을 때는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더 많이 놓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약자나 그런 이제 소외되는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장도 어찌 보면은 자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많이 넘어져 봤기에 많이 어려운 순간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제 유머러스하고 낙관적이시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이면에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어려운 점들 차별과 그런 것도 있지만 삶에 누구나 이거를 글쎄요 누구나 희노애락이 있는데 뭐 어려운 점들에서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자연 선생님이 미국에서 박사를 논문할 때도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하셨어요. 뭐 공부하는 거야 누구나 다 힘들지만 또 박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딘가 책에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환승하다가 그 모든 자료, 그 모든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짐에서 이제 분실을 하셨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처음으로 써야 했던 그런 얘기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넘어져 보는 경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의 에피소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삶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섰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순간에 다시 잘 서야 되겠다 그런 힘을 모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공감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마음으로 곱씹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윌리엄 포크너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읽습니까? 우리 문수비 지금 224회인데 왜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단 몇 권, 한 권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을 해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문학이라는 것이 헛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준다. 문학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삶을, 그들의 투쟁을,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나는 배우고 가르쳤다. 문학의 힘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나는 다시 여덟 것이다 하는데 선생님은 돌아가셨지 지금 10여 년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 옆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자인 선생님한테 배운 독자들 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우리 또 문학의 숲 여러분들도 바로 선생님들이
우리 그 장인 선생님께서 다시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친다면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혹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아, 잠깐 목이 잠기네요. 약간 제가 오늘 그래도 뭔가 너무 깊이 회상에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는 역시 아까 제가 처음에 에밀리 디킨슨의 시로 시작을 했지만 막바지도 에밀리 디킨슨의 시로 해보면 에밀리 디킨슨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장인 선생님이 그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그 대문에 걸려 있는 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장인 선생님이 삶에서 구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문짝하게 걸어 놓으셨지 않았나 싶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역을 밑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f I can stop one heart from breaking, I shall not live in vain. If I can ease one life the aching, or cool one pain, or help one fainting loving unto his nest again, I shall not live in vain. 우리가 살면서 타인에게 혹은 뭐 타인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좀 포함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한테도 좀 더 너그럽게 해서 자신한테 각박하지 말고 뭔가 호의를 베풀고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제 꽃을 한 송이 사준다거나 뭔가 맛있는 걸 대접해 준다거나 그리고 또는 가족이나 또는 주변에서 약간의 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사신다면은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문학의 숲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을 통해서 또 장인 선생님이 다른 에세이들도 한번 만나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뭔가 문학을 곁에 두고 문학을 우리 삶에 두고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또는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